지금부터 타오마 제인의 제2회 인문 철학 강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연은 녹화되어서 이제 타오마 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이 점 참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이제 엄정식 선생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식 선생님은 1942년 서울생이시고요.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 로타리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웨인 주립대학에서 인문학 석사학위로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귀국하셔 덕성여자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그리고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 아메리카 학회 회장, 분석철학회 회장, 그리고 철학연구회 회장, 서강대학교 대학원장,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 그리고 철학문화연구소 소장, 문진포럼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집필하신 책으로는 지혜의 윤리학,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확실성의 추구, 분석과 신비, 철학가로 가는 길, 자아와 자유, 당진일기, 그리고 길을 묻는 철학자 등이 있고, 최근에 좀 직접 집필하신 건 아니고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행복한 철학자라는 또 책도 집필은 아니시죠? 이 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논문은 워낙 다양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고요. 그건 따로 소개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선생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했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 받았을 때 그 주제를 달라고 그래서 좀 근사하게 그 행복과 자아의 인식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딱딱하다고 나긋나긋하게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 제목과 달리 제 기대를 저버리려고 제가 왔는데 제가 무슨 비법이 있어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역설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입에 담으면 담을수록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을 좀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게 행복을 따라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허겁지겁 피해도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나. 그게 고심 끝에 제가 고안해낸 전략인데,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동안 그림자처럼 행복은 내 근처에서 어른거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엮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거의 제 생각에는 글쎄요, 대여섯 살 때부터 헤매던 주제였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진짜 나로 뺀지 늘 고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때도 이 문제로 천착을 했고, 또 철학과로 간 이유도 이것 때문에 갔고, 근데 철학과라는 게 왜 아는 것도 모르게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철학과를 갔는데 더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위 논문도 이 주제로 썼고, 그래서 저로서는 비교적 익숙한 얘기인데, 그리고 학문적 주제로서 뿐만 아니고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내가 누군지 물으면서 살아온 그 형국인 거 있잖아요.
늘 그냥 시시각각으로 틈만 나면 내가 누구지? 왜 이러는 거지? 자문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엮어진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굉장한 성공을 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과히 나쁘지 않았다. 그 비법이 있다면 나눠드리고 가고 싶다. 인생의 막바지에 정리하는 마당에서 이게 혹시 도움이 된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결론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부터 이제 운을 띈 거거든요. 하여튼 뭐 다 실감 나시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격동의 시대다 그렇게 터뷸런스라나 하여튼 그 타이타닉 호가 막 침몰하기 전에 경랑에 휘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곰곰이 씹어볼수록 이게 보통 시대에 사는 건 아니다. 동서와 고금이 만나는 한반도 남반부에서 진짜 그것도 그 폭풍 치는 언덕에서 산다는 게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경기증 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전부 제자리에서 떠나잖아요. 선장은 선장대로 자리를 안 지키고 선원들은 서로 또 우왕좌왕 그 승객들이 그럴 때일수록 타이타닉 호는 침몰을 가속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기증을 느끼면서 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다가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경쟁과 그 투쟁과 그 시기와 질투 속에 함몰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역설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행복 그러지만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행복은 뭔지 아세요? 저는 곱씹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행복인지. 그 철학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는 주제가 행복인데 철학자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괴롭다. 괴로우니까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칙을 범하려고 애쓰고 꽁수를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가 기복신앙이 되고 또 꽁수도 안 되고 기복신앙도 안 들으면 정신질환에 걸리고 정신병동이 자꾸 늘어간다. 이게 더 이상 휘둘리기 어렵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수가 있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제가 호랭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점심으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온 사람이 나를 짜려보고 있다. 그 입맛이 확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숨 좀 돌리고 먹자 그러다가 살아나는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진짜 정신 좀 차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거나 감옥에 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 때문에 종교 집단을 헤매지 않거나 그럴 수 있으려면 그러기 전에 1차적인 방법이 뭐냐? 정신 차리는 것 같다. 내가 누군지 한번 둘러보는 게 중요하겠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일단 사는 게 중요하겠다. 체계적으로 나를 모르게 하니까, 나를 헤매게 하니까 사회 제도가,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버텨보자. 그 전략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원래 철학이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학문이 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됐었잖아요. 한때는. 학문한다 그러면은 좀 체계적으로 사물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게 철학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철학에서 분과 학문이 나와가지고 물리학이, 신학이, 또 심리학이, 사회학이, 정치학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분과 학문을 줄여가지고 과학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분과 학문, 그걸 줄인 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지역과학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면은 그게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철학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전부 그래도 상담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상담하기 가져갔잖아요. 위안을 우리가 철학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었는데 종교가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철학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은 게 결국 개념 분석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게. 누가 잘난 척하면 무슨 뜻이냐.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그걸로 한평생 벌어먹고 산 사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궁지에 누워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 당했지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도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찾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죠. 행복하다. 하도 행복을 많이 찾으니까 어디 관공서 전화하면 교환수도 행복하세요 그러고 끝나잖아. 그리고 엄마 행복해요. 전부 행복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서구 사람들의 해피니스라는 말버릇 때문에 우리가 옮아 온 그런 덕분도 있지만 너무 해프다. 함부로 찾을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행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 행복이 되려면 무슨 뜻인지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심리현상이다. 행복이 심리현상이다.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구체적인 순간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경험이다. 마음의 상태다. 만족감이다. 흐뭇함이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만족감이다. 쾌락이라고, 사실 쾌락이란 말을 일본 사람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쾌락이란 말이 어떠세요? 그 쾌락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거부감이 들죠. 근데 그거 좋은 말이거든요. 유쾌하고 즐겁다는 뜻인데 뭐. 근데 이상하게 쾌락이다 그러면은 관능적 쾌락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쉽고 빠르게 관능적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거부감이 있는 거지. 쾌락이란 말은 유쾌하고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게 쾌락주의라고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거 내세운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쾌락주의자다. 근데 그게 그리스 말로 헤도네라는 뜻인데
그거를 쾌락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잘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피큐로스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관능적 쾌락, 육체적인 그런 거를 추구한 사람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예. 헤도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Pleasurable state of equilibrium. 흐뭇한 pleasurable이라는 게 흐뭇함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흐뭇한 마음의 상태인데 어떤 마음의 상태냐? 평형을 이룬 마음의 상태다. 깔깔대고 웃는 상태가 아니에요. 흐뭇한 마음의 평화. 이거는 명상에 잠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해보면은 유도 선수 같은 사람이 설명할 때 가장 균형이 잡혀 있을 때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서 있을 때 균형이 잡힌 게 아니라 움직인다기에는 너무 서 있고 서 있다기에는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둘 다인 그러나 둘 다가 아닌 그런 상태래요. 이퀄리브리움이. 그럴 때 가장 다이나믹한 상태래요. 헤도네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네. 마음의 평정을 얻을. 그래서 쾌락이라고 그랬을 때 그 에피큐로스조차도 쾌락을 둘로 나눠요.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 카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타락시아라고 진짜 쾌락은 아타락시아인데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그 자체가 쾌락인 그런 거. 놀랍게도 아타락시아를 누리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정도의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를 연상하게 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니라. 쾌락이란 말조차도.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이 있다. 너무 배불리 먹고 복통 때문에 뒹굴뒹굴 굴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쾌락을 추구했는데 2배의 고통이 따라왔다면 그건 쾌락주의자 아니라. 그렇잖아요. 순수한 쾌락. 담론을 즐기는 우정 같은 거. 고담 준론을 즐기는 우정 같은 걸 아타락시아의 예로 들었어요. 놀랍죠? 쾌락은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복을 쾌락으로 오인하지 말라. 오인하더라도 제대로 오인하라. 쾌락주의자조차도 그렇게 말했다. 심리현상이다. 그런 의미로 쾌락 인매는 틀림없는데 행복이. 그러나 관능적 쾌락은 아니다. 어떤 의미로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은 아니다. 행복은. 그 쾌락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 행복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즐겁다고 트럼펫을 초저녁에 아파트 촌에서 빵빵 하면은 관리소에서 연락 오잖아요. 금세.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윤리적 개념이다. 쾌락은. 흐뭇한 건 분명한데 지속되려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윤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즐거움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즐거움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즐거움. 좋은 일을 할 때 즐거움이 있다. 윤리적인 개념이다.
자기 즐거움이 지속되게 되기 위해서라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 개념이다. 그래서 윤리학자들이 그 삶의 목표로 정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에우다이모니아. 다이모니라는 게 일종의 개인적 차원에서 수호신인데 좋은 수호신을 갖는 거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내가 나로서 잘 있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잘 있는 거예요. 웰빙이에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웰빙. 헬스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뭐 영양제 먹고 그게 웰빙이 아니라 하나의 화초가 꽃 잘 피고 건강하게 자라면 웰빙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로서 판단력이 예리하고 누구든지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예. 윤리적 개념이다. 예. 참 재밌어요. 복잡하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어로 된 요새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 보면은 해피니스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영어로 웰비잉이라고 그렇게 에우다이모니아를 그렇게 표현을 다시 해석하더라고요. 잘 있으면 내가 나로서 나답게 잘 있는 게 바로 웰비잉. 행복의 삶의 궁극적 목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윤리적 개념이다. 근데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이해하려면은요, 합리적 존재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빛이 툇마루에 쪼일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곤히 잠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우리 고양이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은유로 얘기하는 거지 고양이한테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예. 이성적 합리적 존재가 자기 인생의 어떤 합리적 계획을 가진 사람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거지 갑자기 즐거움이 왔다고 행복하지 않는다. 저는 복권은 사본 적이 없지만 복권 당첨됐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통계에 보면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첨된 거를 인생의 계획 속에 넣은 적이 없거든요. 사본 거지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에 계획된 아이템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다. 네. 그렇지 않다. 행복은 합리적 존재가 합리적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이 어떤 플랜 속에 일어나는 즐거움이다. 이벤트 중에 하나다. 제가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존 롤스라는 우리 그 황영주 선생이 번역한 사회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73년도 판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73년도 판에 548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옮기진 못하는데 합리적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이 Rational Plan of Life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합리적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이 최근에
그 계획이 왠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왠지 당분간은 계획이 잘 실현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 절묘한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고 느꼈어요. 예. 복권에 당첨됐거나 이산 가족이 갑자기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합리적인 인생 계획, 합리적이라는 게 거기서 무리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구급법도 못 하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을 걸 꿈꾸면서 어렴풋이 미소 짓는 거 혼자서. 그건 합리적 계획은 아니다. 누가 봐도. 수학에 탁월한 일단은 통찰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합리적 인생 계획을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없다. 돌별 변수가 생겨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계획을 합리적 인생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운전 교습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전면허증 하나 따면 행복한 거 아니다. 그렇죠? 어쩌다 딴 거지. 기분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 인생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고양이는 행복하지 않다.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인생 계획이 없다. 고양이니까. 확실히 제가 단어는 못하겠어요. 고양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기는 하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누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되게 지속적인 합리적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이 상황이 여의하여 자기가 흐뭇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하자가 없으면 당분간은 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그것도 쉽진 않죠.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인생 계획을 당분간은 세울 수 있어도 그 총체적 자아가 동원된 라이프롱 팀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한부적 행복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다.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용이 면밀하게 인생 계획을 짜고 노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왠지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주식을 사면 값이 사자마자 떨어지고 뭐 하여튼 저는 소문 들어서 되게 하는데 그렇다 이거.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 자체가 다행스러워야 되고, 그렇죠? 복을 타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노력 갖고 안 된다. 노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상황이 여의해도 안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의식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랬다고. 좋은 수호신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복탄 사람은 그래서 뭐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맹장이 부려 용장이요.
용장이 불효 지장이요. 그죠? 지장이 불효 덕장이요. 덕장이 불효 복장이다. 복 있는 장수 못 당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덕 쌓아봤자 별거다. 그거 재밌다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손에 닿질 않아요. 그걸 라이프롱 팀으로 인생의 목표로 살 거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 그 복 있는 사람 쭉 나열을 나오잖아요. 온유하고 뭐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그러겠냐고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라. 베아티튜드, 베네딕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지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피니스라고 번역 안 했어. 손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추구할 거냐 이러는 격동의 시대. 정신이 있다면 일단 가로 속에 넣자 이거야. 행복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 전략이 그거거든요. 행복할래도 내가 행복한 거지. 나 없이 행복이 따로 있나. 정신 차리자. 그게 관심을 나 자신한테 돌린 이유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23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우리 사회하고 남한 상황하고 매우 구조적으로 유사한 격동의 시대에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이런 말을 강조한 이유예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제가 사실은 너무 그 말에 심취해가지고 87년도인가 델피 신전에 가봤어요. 신전의 그 흔적을 찾아서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에우티데모스 그 크세노폰이라는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쓴 메모라빌리아라는 그 우리말로는 소크라테스의 회상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에우티데모스 그러면서 자기 제자인데 자네 델피 신전에 가본 적 있나? 가봤는데요. 거기 벽 어디에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써 있는 거 본 적 있나? 봤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이름이나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주소 어디냐 그런 정도 알려는 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대화록에도 조금씩 비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대목이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 인용한 것 같은데 크세노폰이 쓴 그 에우티데모스와의 대화 얘기에 내 생각엔 그게 이런 뜻이네. 거기에 한마디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서너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줄만 제가 인용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한테 적합한 일이 뭔지 알라는 말이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분별하고 그거를 분별해서 알아낸 대로 행동하는 거네. 살아가는 거네. 그래서 안 해야 될 거를 피함으로써 불운을 피하고 남의 비난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거네. 그런 뜻이네. 그 설명이 나와요.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이.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왜
나훈아가 테스 형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언론사에서 저한테 제가 소크라테스적 성찰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때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 테스 형을 이렇게 찾는데 왜 찾는 겁니까? 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긴 했어요. 인생이 왜 이래? 막 울부짖잖아요. 그죠? 그게 그럴 때 울부짖으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누구냐. 네.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들으면 우선 코웃음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나를 모를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부터 여기에 천착해 왔거든요. 국제회의 학술대에서도 발표하고 논문으로. 모스크바에서도 한번 발표했어요, 이거를. 네. 에세이로도 쓰고.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남이 누구인가, 제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쉬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왜 어렵냐? 내가 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랴 싶은 생각 때문에 묻지조차 않아요. 묻지조차 않아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가끔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술 한 잔씩 하고 뭐 건강 얘기하다가 뭐 무슨 주권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다가 뭐 이 정치가들 욕하다가 뭐 생각난 듯이 너 철학 교수 아니야? 너도 한마디 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내 차례가 오니까 그러거든요. 야, 요새는 자아 인식이 부족해. 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설치거든. 이렇게 시작하면 야, 그러지 말고 술 먹어. 다들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하도 답답해서 옛날에 제가 막내 아들이 이름이 성우인데 성우 얘가 두세 살 때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단어를 배우고 이건 비행기, 저건 배, 이건 누구야?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서 막 신기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걔 이름이 성우인데 성우는 어디 있지? 그랬더니 여기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우 오시지. 그게 어디 성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 그러더라고요. 그 성우 머리지 그게 성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물러나고 성우 몸이지. 성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둘러보더니 그냥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없어져도 우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은 데카르트의 실체로서 자아를 물은 거거든요. 지가 알 리가 있나. 그래서 그때 브레인 데미지가 왔는지 얘가 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윤리교육과 교수, 철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때 내 손상이 온 것 같아요.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근데 물어야 된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존재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질문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고 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우습기까지 하다. 안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거의 평생 동안 학위 논문에까지 인용하면서 연구해온 거를
간단히 정리해서 왜 어려운가, 왜 필요한가 그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말도 분석하고 그리고 언제 주로 경험적으로 언제 절박하게 내가 궁금한가 상황을 보니까 궁지에 빠졌을 때 있죠. 일이 여의치 않았을 때, 왠지 안 풀릴 때, 어두운 방에서 거울이라도 보고 너 왜 이러니? 묻고 싶잖아요. 너 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왜 비틀대는 거야? 내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선명하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근데 내 모습이 얼굴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 자체를 분석하니까 긴 얘기를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상황을 자체를 분석하니까 내가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더라고요. 네. 욕망, 욕구, 욕심, 소망, 격정 이런 걸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저는. 프로이드처럼 분석하거나 라강처럼 해체시키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쓰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었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의치 않았구나. 그게 내가 문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서 나의 욕구를 보았다. 선명하게 보이더라.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았는지도 보이더라. 예. 왜 여의치 않았는지가 보이더라. 예. 왜 여의치 않았냐? 대개는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더라. 예.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구나.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더라. 내 능력도 보이더라. 예.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부모가 못하게 담임 선생님이 못하게 하거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양가가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못하게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할 수도 있었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당위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니 니체 강의할 때 욕구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고통 덩어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요. 당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나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외국에서 국제회의에서 학술대회가 나서 서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자기 이름 대잖아요. 어마무개다. 엄씨가 조상이구나. 조상을 들먹거리지 않으면 나를 소개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들먹거리고. 그 다음에 명함 보면 서강대학에 근무했구나. 서강대학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옛날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래서 서강대학이 어디 있는 대학이냐? 대한민국에. 한국을 등록거리지 않으면 나를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예요. 나의.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요. 그래서 선명하게 내 문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루는 세변을 만난 거죠. 그게 나의 욕구와
능력과 당이라는 하나의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딴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효하더라. 왜 유효하냐? 세 가지를 보면은 막연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가. 세 가지 질문으로 브레이크다운이 돼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안 되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나눠져요. 이 세 질문을 따로 나눠서 각계 전투를 하면은 자아가 모습이 더 선명해져요. 이게 뒤얽혀가지고 흐트러진,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이지만 경랑에 휘둘리는 물결에 비친 일그러진 삼각형이다가 캄다운 됐을 때 다시 보면은 선명하게 세 삼각형의 모습이, 단정한 다부진 삼각형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다. 근데 하나씩 묻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되고 고3 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서 합격해서 의사가 됐는데 아니더라. 예. 근데 입시 때 생각했던 의사는 간호사들 거느리고 아주 허여멀겋게 잘생기고 또 주말엔 휴가 가고 돈 잘 벌고 그런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게 되고 싶었던 거지.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된다면 얼마나 더 힘든 건지, 성직자 같은 인간에 대한 연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지 몰랐다 이거야. 그럼 잘못 원한 거예요. 내가 원했지만, 그래서 그 분석 철학적으로 이걸 분해하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고, 그건 내 식물인간이 아니면 잘못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나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남이 원하는 것만큼이나 잘못 짚을 수 있다. 의사예가 전형적이지만 허다해요. 그런 예들이 잘못 짚고 있다. 그런데다가 내가 원하는 게 하도 부모님이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지 알고 착각을 한 거야. 효심이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된 거야. 근데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왜 이런 통찰이 필요하냐? 격동의 시대니까 그래요. 더. 보통 때도 그렇지만 헷갈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걸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묻자. 자꾸. 근데 한없이 묻기만 해서는 철학자밖에 될 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엔 원하는 걸 해야지. 그러나 물은 다음에 하자. 다져 묻고 이만하면 됐다 했을 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변이 능력이에요. 능력도 이게 경험해봐야 자기 능력을 알잖아요. 내가 몇 미터 수영을 할 수 있나? 쳐봐야 알지, 그쵸? 헤엄쳐봐야 알지. 근데
보통 때 한 50m 쳤다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100m로 불었는데 경랑에 그거 칠 수 있어요? 절박감 때문에 혹은 남이 유혹을 해서 한다. 잘못 판단한다, 자기 능력을. 당위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한다. 예. 그렇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따로 묻자, 이거. 내 능력을. 따로. 선명하게. 나중에 섞으자, 이거야. 싸늘하게, 냉정하게 묻자. 나 진짜 할 수 있냐, 없냐. 한없이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물을 만큼 묻고 하자, 이거야. 후회 안 할 정도로. 네.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되게 귀납적 결론으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때 자기도 아니고 상황도 달라졌거든요. 100%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나 물을 만큼 묻자. 그게 내가 누구냐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이다. 세 번째 질문은 더 어렵다. 당위. 나 이 상황에서 지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묻자. 이거. 어렵다. 이거. 그래도 내가 나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내 능력과 내 소원, 욕구 같은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잘못 짚으면은 내가 책임지면 되고, 당위는 안 그렇다. 당위는 나의 일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인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칼 로저스라는 시카고에서 했던 그 휴머니스트 계열의 사회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당위로서의 나를 otherness of the other. 저는 그거를 남의 남으로 번역했어요. otherness of the other. 나의 그 당위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낯설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본다 이거야. 그 부분은. 그래서 허물없이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하나는 아주 절친인 사람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더 잘 봐요. 부모님도 그렇고. 나의 중요한 일부인데, 부분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는데 낯설다. 당위가 그렇게 어렵다. 근데 그걸 잘못 짚으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쫓아갔더니 다 눈구덩이에다가 낭떠러지에다가 국가 지도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해봐요. 나라가 멸망한다고.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당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뭐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행복하는 거니까. 남의 행복을 내가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나로서의 내 행복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지더라. 근데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눠보면 문제가 선명해진다. 따로 나눠서 답을 찾자. 그래서 맞춰보자. 삼각형을. 맞춰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유명한 무지의 지라는 거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조차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 거기서 지혜가 시작한다. 다른 사람은커녕 세상은커녕 우주는커녕 내가 누구인지조차 구조적으로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알도록
알도록 애쓰도록 운명 져져 있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매 순간 그렇게 울부짖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딜레마의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중요한 시기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적나라하게 자기와 대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나로서 존재하는 거다.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최선을 다한 내용을 갖고 결단하는 거다. 결단한 내용을 갖고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선택으로 이어진 라이프 스팬이다. 그거의 축적일 뿐이다.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하냐. 시시각각으로 내가 나로서 나답게 존재했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냐. 내가 운이 따라온다면 성공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꽉 차 있다면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행복할 수도 있다. 운 좋으면.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건 아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물었을 뿐이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존재하려고 애썼다. 그랬으면 됐지. 그렇죠?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할 인생 전반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왔는데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축구 선수 얘기 하나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펠레라고 들어보셨어요? 펠레.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데 제가 미국서 그 학위 논문 쓸 때쯤에 그 사람이 또 마침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말띠 같아요. 브라질에서 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더 애착이 갖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학위 논문 쓸 때쯤인데 펠레가 은퇴 공연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선수로서의 말년 때 미국의 원래 이제 브라질의 그 산토스 팀에서 뛰었거든요. 산토스라는 그 축구 클럽에서 뛰었는데 미국의 축구 활성화한다고 코스모스 뉴욕 코스모스 팀을 만들어서 거기 선수로 사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하니까 은퇴 경기를 산토스 팀하고 코스모스 팀하고 근데 전반전은 산토스 팀에서 뛰고 후반전은 코스모스 팀에서 뛰고 그거를 생중계를 봤어요. 제가 어떡하다. 그게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펠레 날이라 그날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골 넣고 저기서 한 골 넣고 막 봐주더라고요 서로.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끝난 다음에 금발 그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이 어떠냐. 근데 그 관중 그 우레 같은 박수 속에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남이 알아줬는데 더 뭘 바라랴. 야 어떻게 얘가 자아인식을 통달했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안 알아줘도 그만이다. 그렇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한 운 좋으면 펠레같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얼마나 멋있냐. 네. 마지막으로 공자 말씀 하나 인용하고 끝낼게요. 공자가 70이 돼서 종심소욕했는데 불류고더라. 70이 돼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멋있잖아요. 그게 욕구와 능력과 당위가 일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중국식 과장인지도 몰라도
멋있더라. 예. 그러면 됐지. 그만하면 나쁘지 않다. 특히 격동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오늘 교수님하고 같이 뭐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면 여쭙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그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행복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그 행복을 그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그 행복을 또 그 강연 자료에는 그 오늘 말씀하실 때는 섭리란 말을 이제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강연 자료는 이제 행복을 이제 섭리적 대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성적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 근데 언뜻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지랭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사실은 그 삶에 대해서 뭐 그런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지랭이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행복이 달성하기 힘든 어떤 목표인가라는 궁금증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게 고차원적인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아까 고양이가 행복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 뭐 파블로프 개 실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조건 반사 실험을 통해서라도 이성적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나 고양이한테도.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라 우리가 상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성적 그래서 약간의 행복 비슷한 걸 느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정도의 차이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버를 11년째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놀랄 때가, 존경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디오게네스 학파인 줄 알았는데, 견유 학파, 개 학파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스토아 학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행동이. 워낙 IQ가 높은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70종, 80종 중에 4번째 들어가는 IQ가 그 정도로 높은. 그래서 말귀도 알아듣는 거 같고, 그러니까 behave yourself라는 말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뭘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의무감 같은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 개도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다. 고유한 의미의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은 개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다. 근데 바둑, 저는 이제 잘 못 두지만 바둑 고수들은요 하수들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낚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지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 무지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성적 능력의 양이, 능력의 그 정도가 행복의 질을 좌우할 수는 있겠다. 장기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합리적 인생 계획을 세운 사람일수록 행복의 농도가 짙고 고급스러울 거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그냥 그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럼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인생에서 행복의 크기가 있다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워했던 때가 언제인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글쎄, 너무나 행복했어요, 늘. 근데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느끼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아구가 맞게 조정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무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도 못했지만 그러나 대체로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아주 글쎄 뭐라 그럴까, 정년퇴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철학자라는 에세이가 사실은 제 처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혜령이라는 작가거든요. 등단했어요. 여성동화 대상도 받고, 사실은 신춘문예 등단해서 활동을 꽤 활발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행복한 철학자라는 에세이를 출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크라테스처럼 크산티페에 연하면서 철학한답시고 사는 꼬락서니를 옆에서 보면서 작가로서의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걸 정년 퇴임식 날 기념으로 증정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펠레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나답게 내 삶을 살아왔고, 그거를 저는 행복과 성공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나를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 걸 성공이라고 그러고,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했을 때,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근데 처가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하염없이 행복하다 그럴까. 그리고 그거는 왜 그렇게 짙은 한계는 아니지만 은은한 느낌을 줬냐면, 내가 무슨 갑자기 뭐 복권에 당선됐거나 당첨됐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학자로서, 티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모자라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걸 인정한 것 같아서, 다른 누구보다도 처가 인정한 것 같아서 행복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철학자가 행복해도 되나 뭐 이렇게 자문은 해봤지만 조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처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복하고 복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또 복과 운이, 교수님이 교수로서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신 것도 운이 따라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가 노력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처를 만났을 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제 반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건
사실이죠. 반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싸늘한 이성적 판단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졌을 뿐인데 그 여자가 못된 여자가 아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운이죠. 근데 완전히 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서로 만들어 갔거든요. 그 여자가 나쁘게 됐다면 만났을 때 좋은 여자인데 나쁘게 됐다면 제 탓도 있거든요. 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줄에도 뭐 요새는 안 쓰지만 여러 번 써봤는데 철학 교수고 교양 과목도 하고 그러니까 줄에 부탁이 오더라고요. 근데 줄에 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배우자가 나를 인식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better half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더 나은.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냐. 자아인식에서 도움이 되느냐. 너무 미모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헷갈리게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허영심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하게 하는 여자. 당위를 헷갈리게 하는 여자. 그건 잘못된 결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우자냐. 그런 의미에서 better half다. 더 나은 반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들게 하는데 제 노력도 있었지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사회가 격변 시기인데 내가 누군가 내 가치를 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요새 이제 진보하고 보수 가치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좀 심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격변 시기이니까 어느 때는 보수의 가치가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때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저희가 가치의 그걸 자꾸 바뀌어도 그걸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하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지켜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삶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나름대로 나답게 뭐라는 것을 고민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최근에 많이 갈등 갖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정맹이라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문맹이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맹인이다. 그래서 제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놀려요. 정맹이라고.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그게 정치적 용어면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근데 격동의 시대라는 거는 사실은 지켜야 될 규범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범이 선명하면 거기에 대한 내 태도도 선명해지는데,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풍토랄까, 그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분단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빨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몰아세우잖아요. 가장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그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요소들로 작동하지 않나. 그런데다가 뭐 인터넷 카톡이니 이런 것 때문에 또 같은 유효상종한다고 비슷한 집단끼리 카톡을 하잖아요. 그럴까?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동창들 카톡방에 들어가면 태극기 부대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걸 극단화하고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가끔 시골에 주말에 가서 이제 군불도 떼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그 논두렁 수렁 같은 데가 있어요. 수렁 같은데 그 개구리가 빠져서 헤엄치면서 막 발버둥 쳐서 겨 나오고 그럴 때 보면 수렁에 개구리가 몸짓을 크게 하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인데 이럴 때는 몸을 작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책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발버둥 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대 차이도 젊은 세대나 구세대나 그 젊은 구세대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 대한 예견 같은 예측 같은 직관 같은 걸 갖고 있고 젊은 세대가 그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역사인식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그 양극화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못할 짓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판사판이다. 그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병폐이기도 한데 그런 약점들을 잘 보완해서 그건 이미 고대 아테네 때도 그랬거든요. 잘못 판단하기 쉬운 구조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각자 개인이 뿌띠 소크라테스가 돼가지고 작은 소크라테스들이 돼서 자기 자신을 적어도 알지 못해도 크게 해치지 않는 주체들이 됐을 때 그 극한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의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행복 강론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주로 개인 차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의 행복의 어떤 총합이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행복이 반드시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은 국가 차원의 행복, 어떤 공동체 차원의 행복, 이걸 공공 행복 또는 뭐 국가 행복 이런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OECD 38개국 중에 작년도에 발표된 어떤 유엔 산하기구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국이 38개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경제권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경제는 10위권에 속하지만은 행복 지수는 35위로 아주 OECD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행복을 주로 이제 만족은 일종의 느낌이죠. 필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을 두 측면에서 주로 이제 행복의 개념을 느낌과 판단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의 행복이 그러면 한국인이 이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인 수준은 상당히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느낌이나 판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선진국 중에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 정책이라 그럴까요? 행복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개개인이 행복을 좀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좀 정책이라 그럴까요?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책 그쪽은 하여튼 제가 정맹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 또 하나 비유를 제가 그 요새는 이제 체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 시골서 의외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거의 뭐 작년까지도 주말마다 가서 군부를 뗐거든요. 군불 그 아궁이에다가 군부를 떼는데 일종의 그 깨달음 같은 게 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 그 관계돼 가지고 그 2-3주만 어떤 때는 겨울에 가서 아궁이에 군불부터 떼이잖아요. 하루 자려면. 근데 아궁이 자체가 얼어가지고 붙질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신문지 잘 타는 거 놓고 지푸라기 놓고 잔챙이 놓고 조금 굵은 가지 놓고 그리고 장작을 넣으면은 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푸식하고 수증기가 생기면서 꺼지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도 많이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아궁이에도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걸 거의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순서대로 놔야지 이게 불이 붙지. 그렇지 않으면은 질서가 깨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중에 젖은 굵은 나무 토막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타요. 그게 해방을 놀아요. 그래서 잘 타는 요령이 나는 잔챙이니까 열등감 때문에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잔챙이는 잔챙이대로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굵은 나무는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을 본분을 다하고 그래야 이게 아궁이가 불길로 확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다 소중하다. 역할이. 다 자기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웅도 있더라고요. 마른 솔나무에 관솔까지 들어간 게 하나 들어가면 웬만큼 젖어도 타더라고요. 그거는 한 사회의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결국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역할을 할 때 불길이 타간다. 사회도 흥하다. 근데 부탄 같은 데서 별로 잘 살지도 않은 나라가 행복도가 높다는 거는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잔챙이 주제에 잘생긴 솔나무, 관솔 달린 솔나무인 줄 알고 자기 다른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행도가 높은 것 같아요. 행복도도 높지만. 그래서 유가무가가 되는 구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저는 과도기라고 보는데 날뛰어봤자 별 수 없구나 그런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공부를 많이 떼다 보니까 하나의 장작개비가 영생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한 줌의 재가 되는 거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젖은 채로 이런 숫덩어리로 남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자기만큼 함으로써 산술적 통계가 아니라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 제너럴
볼롱 때 더 제네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 의지로서 산화됐을 때, 그래서 아궁이 자체가 한 줌의 재로 남았을 때, 그게 모든 장작개비들이 영생하는 거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질주해서 산업화니 민주화를 이뤘지만 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스피디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설 줄 모르는 과도기적 현상이구나. 그래서 대체로 저는 대책이 있다. 그게 각자가 자아인식을 정말 공고히 할 때 활로를 찾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아라는 게 저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도. 그 삼각형이 개인에게 적용됐을 땐 그 삼각형이지만 공동체적 자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아파트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 집안이 원하는 것과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아파트 동 전체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그 아파트적 자아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걸 확대하면 민족적 자아라는 개념을 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5,000년 동안 하나였다는 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할 뿐이지, 더 못 살아도 좋으니까. 그런 이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어떤 그 자아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국제관계나 인류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건데,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은 그 기독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 역사도 짧지만 일본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 신학을 대변하는 우찌무라 간조, 그 사람이 김교신의 스승이고 또 함석헌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미난 신학을 냈더라고요. 그 신학에서 자기 한 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민족을 위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풍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보편적 사고인데,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은 국가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신학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보편적 신앙으로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완관계일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놨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저는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직접 쇼부 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인류도 잘 되지 않을까. 그걸 어떤 몇 사람 독재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좌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질문을 했을 때 잠깐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행사를 주최한 이제 타오마제인에서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타오마제인은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뭐 놀라움이나 경의 뭐 등을 표현하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선생님 삶에서도 그 타오마제인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겹칠 수 있는데,
그 타오마 제인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메타피지카의 앞부분에 A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무지의 자각 경의를 통해서 무지의 자각을 느낀다. 무지의 자각이 그 철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신화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이 이제 놀랍게 돌아갈 때 그 놀라움을 표시하는데 놀라움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하잖아요. 번개치고 막 홍수나고 그랬을 때 놀라다가 두렵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는 게 그 다음 방법인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대책이 있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다. 그래서 타일러 그게 신화의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가 불칼을 던진다. 번개를 뿌린다. 그래서 제우스 잘 모시면 마음은 가라앉잖아요. 그렇지만 피뢰침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과학의 시작이다. 근데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철학의 시작이면서 과학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근데 제 생각에 그 타오마 제인이라고 그랬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 저의 발견이 진짜 경이로웠어요. 낯선 어떤 객체로서의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요새는 저한테 새로운 경위가 AI예요. AI는 이게 가늠이 안 간다. 얼마 전에 그 수낙 영국 총리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대담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느낌이 든다. AI가 싱귤러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유능한 존재가 됐을 때 이게 새로운 타오마 제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거는 뭘로 의미하냐면 어쩌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머스크 말이 맞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진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원을 비는 것밖에 없거든요. 처분을 바라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한 신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 타오마 제인의 상황에서 탄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기성 종교들이 힘을 잃고 갈 때 그 AI에서 돌출된 진위가 바로 새로운 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포엘바하나 뭐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이 막스도 그렇고 그 소외라는 개념 쓰잖아요.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요새 갖고 있는 제 타오마 제인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계획된 시간이 다 되었고요.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